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4회 부동산과 학술제 학술 팀장을 맡게 된 송호정입니다. (2015년도) 학술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학술제 같은 경우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제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술제를 만들어 보자는 노력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들 혹은 고학년 여러분들은 많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학술제 주제는 오토와 부동산의 결합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오토에 대해서 많이 생소한 언어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오토에 대해서 발표 진행해 나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연구 배경 및 목표를 말씀드리고 오토의 개념 및 배경, 결합기술 및 현황, 부동산과 오토의 결합, 부동산 오토의 한계성 및 보완책,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연구 배경 및 목표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토 서비스는 현재 새로운 트렌드로서 이미 여러 연구 보고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고 실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배경으로부터 저희 연구 목표는 부동산과 합도로서 변화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최근 트렌드인 오토 서비스와 부동산을 접목시켜 이점, 한계, 그리고 보완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오토의 개념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로서 사용적 의미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렇게 사전적 의미만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 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카오택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 저희가 모바일 어플로 즉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할 것이다 라고 입력을 하면은 실제로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택시 기사님과 이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바로 온라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오프라인을 실제로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오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오토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 모든 상거래가 온라인 쇼핑몰이 대체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측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 오프라인 상거래에서 저희가 소비하는 정보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온라인 상거래 규모 약 44조, 오프라인 상거래 규모 약 320조 원으로 온라인 상거래보다 오프라인 상거래가 약 7배 가량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장점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 오프라인에서 저희는 실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소비란 말 그대로 저희가 카페를 가서 커피를 한 잔 사먹을 때 저희는 종업원들과 직접 교류를 하고 주식사들과 교류를 하고 그 카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온라인에서는 대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온라인의 정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과 오프라인의 직접 소비 경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토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토는 현재까지 오토의 개념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오토의 결합 기술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와 결합되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다르게 크기, 다양성, 속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복잡성, 가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빅데이터와 오토가 간단하게 결합되는 대표적인 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방이 있습니다. 직방 같은 경우 현재 앱 이용자가 검색하는 내용을 분석을 해 앱 이용자에게 맞는 오프라인, 오피스텔 혹은 원룸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한국감정원과 얼마 전에 MOU를 맺어서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정보를 직방 자체에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기업의 스마트집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집 같은 경우 거주자가 언제, 얼마에 이 집을 구매했는지, 또는 집에 방이 몇 개인지, 고속도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특징을 수백, 수천 개의 매물을 분석해 향후 6개월에서 11개월 내에 소비자가 원하는 매물이 언제 나올 것이다 예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다방이 있는데요. 다방 같은 경우 약 30만 개의 매물을 분석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유동인구를 분석해 핫플레이스를 찾은 후 이 핫플레이스에 대한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토와 결합되는 기술인 LBS가 있습니다. LBS 같은 경우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로서 LBS 서비스로서 현재 NFC, 비콘 등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핵심 장치인데요. 즉 기존의 광범위한 GPS와는 달리 상점 내와 같이 특정 범위 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NFC 같은 경우 요즘 젊은 학생들은 많이 이용들 하실 거예요. 휴대폰 어플에 티머니 교통카드 어플을 받으신 후 NFC 기능을 키시면은 이제 충전도 하고 이제 교통카드 단말기에 찍으시면 직접 결제가 되죠. 이런 것은 바로 NFC라고 하고요. 비콘 같은 경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콘을 활용한 대표적인 어플로 실어보더가 있는데요. 이 어플을 가지고 있으면 매장에서 지정한 특정 범위 내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를 인식을 해 휴대폰에서 광고 혹은 쿠폰 등을 제공받습니다. 이런 광고 쿠폰 등을 제공받은 게 마음에 들으시면은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이용을 하시겠죠. 이런 것은 바로 비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콘이 기반화되는 LBS 같은 경우는 생활정보, 위치정보, 마케팅, 모바일 결제 등의 다방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토와 결합되는 기술인 모바일 결제가 있는데요. 모바일 결제 같은 경우 기존에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만 국한되던 모바일 결제가 오프라인에 접목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삼성페이,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기술들 같은 경우 현재 NFC, 전자에 말씀드린 NFC를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현재 보여드릴 그래프는 국내,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시장 결제 규모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참고로 15년도 같은 경우는 추정치입니다. 14년도에는 약 14조 원의 모바일 결제 시장을 보였고요. 15년도에는 약 11조 원, 약 7억 원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14년도에 336조 원, 15년도에 486조 원으로 약 150조 원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 결제 플랫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 증가하듯이 오토 서비스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서비스에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드렸는데요. 이처럼 오토 서비스는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다방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오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량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용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준비해 왔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현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14년도 10월에 약 4,000만 명을 넘어서서 계속 증가하는 폭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 약 5,100만 명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4 이상이 스마트폰 가입자 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얼마나 수익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4년도 3월의 경우 약 3억 3천대 스마트폰이 출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가입자 수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한 통계치입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신 걸 볼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약 61억 명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와 6억 5천 명의 태블릿 PC 가입자 수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재적인 이용자 수를 한번 추정해보자,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래프를 보여드렸고요. 현재 미국 및 국내에서 오토 기업에 대한 얼마만큼의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래프를 저희가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미국 오토 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13년도에서 14년도로 지나가면서 상당한 증가폭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5년부터 4월까지 약 4개월 만의 통계치인데 37억 달러로 약 작년도에 거의 육박하는 투자액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미국 스타트업 투자 중 오토에 대한 비중인데요. 13년도에는 2%, 14년도에는 8%로 약 6%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국내 오토 투자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왔습니다. 요기요 같은 경우는 약 659억 원, 그리고 약 420억 원, 집값 300억 원, 양도자 100억 원으로 상당히 국내에서도 오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미국 및 국내에서 오토 기업에 대한 얼마만큼의 관심도가 높은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래프를 저희가 준비해 왔고요. 현재 보여드리는 통계량은 지금 국내 상거래 규모를 나타낸 통계량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통계를 보시면 온라인 시장 약 44조 원, 오프라인 시장 약 320조 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온라인 시장의 경우 PC, 모바일 커머스, 오토 커머스로 발전해 나가면서 온오프라인 시장의 공통점이 오토 시장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오토가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온오프라인의 공통점은 증가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동시에 저희는 오토 시장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현재 오토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발표는 이제 김현선 하부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과 1학번 김현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과 오토의 결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과 오토의 결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동산 특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살펴볼 텐데요. 부동산의 특성으로는 부동성, 내구성, 이질성을,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는 정보의 불안전성, 상품의 고가성, 대규모 거래 비용, 경제적 수명의 장기성, 4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집이나 지하철, 버스, 그리고 학교에서까지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다르게 제가 서 있는 여기 해본관 103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 장소로 와야만이 이 장소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위치 고정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그 장소로 와야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부동산 시장 역시 지역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동산을 설명할 때 스마트폰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꾸는데 평균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기한이 약 30년으로 하나의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로 재건축되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단순한 비교일 뿐이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부동산은 매우 오랜 기간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오랜 기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도색을 새로 해준다거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점검하는 게 이에 포함되죠. 그리고 부동산 산업에 있어서 유지 관리를 통해 공시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발표하는 이 장소 여기까지 많은 부동산들을 보셨을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상가나 오피스, 단독주택처럼 부동산은 그 유형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형태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아파트는 지하철역에 더 가까울 수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입구에서 매우 멀리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파트는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고 다른 가격을 형성하게 되죠. 즉 부동산의 이질성이란 형태나 모양뿐만이 아니라 위치가 다름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부동산의 특성이었던 고정성, 내구성, 이질성 등과 같이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의 불안정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형태가 모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도 수요자, 공급자, 중개인처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산적이고 비공개적인 거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러한 요건들로 인해서 부동산 정보는 매우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얻는다 하더라도 고가의 정보 취득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14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데요. 4억 5,508만 원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14년도 정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237만 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임금을 받는 한 사람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면 약 14년간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동산이 매우 비싼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을 고가성이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학생분들 아직 부동산 매매를 해보지 않았는데요.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기에 관한 요금, 중개료, 인지세나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꼭 고려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최소 몇백만 원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대규모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는 경제적 수명의 장기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에서 부동산이 오래 사용되는 내구성이라는 특성을 보셨는데요. 부동산은 오랜 기간 사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역시 매우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은 부동산 서비스는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기간 동안 부동산 서비스가 사용이 안 된다면 그 서비스는 없어지게 되고요. 이는 곧 수입의 상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토가 부동산이 결합한 이 새로운 영역에서 어떠한 특성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공실의 활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의 경우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탐색하게 되는데요. 이런 새로운 임차인은 빨리 구할 수도 있지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임차인이 오랜 기간 동안 찾아야 된다면 그 탐색 기간 동안 부동산 서비스는 사용이 되지 않고 즉 그 기간 동안의 수입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토와 결합하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에어비앤비처럼 빈 방을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그 공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실이라는 부분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단기 임차인이나 여행객 등에게 제공을 한다면 탐색 기간 동안의 수익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 취득의 용이성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에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개인은 각각의 부동산을 찾아가거나 혹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 중개사무소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부동산 탐색 기간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정보 취득을 위한 이동이 필요함에 따라서 교통 비용이라는 부수적인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토와 결합하면서 이는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원할 때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크기별, 유형별, 위치, 가격 등의 조건을 검색함으로써 서로 부동산 매물 검색도 보다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부동산 오토의 특성으로는 거래 비용의 감소가 있는데요. 기존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 최저법 개정을 통해서 0.6% 이하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부동산 오토의 대표적인 기업인 부동산 다이어트는 0.3%의 중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요. 이는 이용자들에게 거래 비용 감소라는 장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것은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는 부동산에서 오토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개업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였습니다. 기존 부동산 중개 같은 경우 모두들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가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양쪽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되게 되죠. 그럼 오토에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공유경제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 모델은 대여자가 공유경제 플랫폼에 유유 자원을 포스팅하게 되면 이용자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요. 이후 단기 임차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공유경제 플랫폼은 대여자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대여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까지 SNS나 커뮤니티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고요. 이용자는 대여자에게 후기를 통한 피드백을 남겨줌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에어비앤비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는 보통 빈 방을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0개 나라 44,000여 개 도시에서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고요.
주요 수입원이 되는 수수료의 경우 대여자에게 3%, 사용자에게 6에서 12%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240억 달러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음으로써 부동산 오토 산업에서 대표적인 성공 기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매출액의 경우 2015년도에 8억 5천만 달러가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매출액 10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모델은 광고 모델인데요. 광고 모델은 중개인이나 공급자가 광고 모델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하게 되면 소유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이후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앞선 기존 모델이나 기존 중개 모델이나 공유 경제 모델과 다르게 광고 모델은 소유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인이나 공급자에게만 광고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이것이 광고 모델만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 모델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직방이 있는데요. 직방은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 1000만 건, 누적 매물 200만 건, 회원 중개사 5,000명으로 부동산 중개 오토 서비스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약 90억 원, 2015년도에는 210억 원의 투자를 받음으로써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입원이 되는 광고료의 경우 지하철역, 단지역, 일반 매물별 등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별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서울 지역 일반 매물 광고료의 경우 최대 10개 노출에 15만 원, 최대 50개 노출에 60만 원으로 개수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비즈니스 모델은 직접 모델입니다. 사실 이 직접 중개 모델 같은 경우 기존 중개 모델과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중개사 대신에 직접 중개 플랫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직접 중개 플랫폼에서 공급자와 소유자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모델과 큰 차이점이 없음에도 저희가 이러한 모델을 따로 만든 이유는 이 기업 때문인데요. 부동산 다이어트입니다. 부동산 다이어트는 앞선 광고 모델에서 공급자, 중개인, 광고 모델 플랫폼, 수요자로 이어진 4단계가 아니라 공급자, 직접 중개 플랫폼, 수요자라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오토 기업이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델입니다. 주요 수입원이 되는 중개 수수료의 경우 0.3% 정액제로 기존 시장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고요. 또 중개가 등록된 이후 2주 내에 미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해줌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거래 비용 감소라는 장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매물 확인 방식에서도 등기 권리증 열람을 통한 안전성이 높은 매물을 취급하고 있고요. 또 매물 등록하기 전에 사전 방문을 함으로써 신뢰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에서 약 30억 원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 부동산 오토의 한계성과 보완책부터는 권태근 학우가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과 13학번 권태근입니다. 네. 앞서서는 부동산과 오토가 결합했을 때 가질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오토에도 여전히 한계성은 존재합니다. 먼저 서비스 재사용 문제가 있고요. 또 정보의 신뢰성 문제, 또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각각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부터 한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비스 재사용 문제인데요. 배달앱과 중개앱을 통해서 각각의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달앱의 경우 치킨 가격이 스노잉 치킨 17,000원이지만 월세 가격은 500에서 55, 1,000만원에서 60, 그리고 전세금 8,000만원인 것을 비교해 보면 부동산이 상품인 중개앱이 훨씬 더 고가인 상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과 결제 서비스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 때문에 단기간 소비가 이루어지고 짧은 재구매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의 경우 고가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장기간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긴 재구매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동산 O2O는 비교적 재사용률이 좀 낮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정보의 신뢰성 문제인데요. 대형 포탈 N사의 중개 서비스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동 L아파트와 반포동 X아파트의 매물 비중이 각각 74%와 49%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역이 강남이고 또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물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와는 다른 틀린 정보가 됩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나온 이유는 매매가 완료된 매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한 매물을 여러 중개사에서 중복해서 등록하였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오토에서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기업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법적 문제는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에어비앤비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는 법원 첫 판결이 지난 9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집을 약 20만원, 10만원의 금액을 받고 여행객들에게 빌려주었는데요. 이런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네,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 공중위생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 즉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절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에어비앤비를 통해 개인이 단기 숙박업을 할 경우에는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죠. 네, 앞서서는 한계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보완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사용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첫 번째는 측방과 다방의 경우에는 매매보다 비교적 재사용 주기가 짧은 전월세에 집중하고 있고요. 야누자의 경우에도 똑같은 이유로 숙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방과 다방의 경우는 어플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는데요. 월세금을 6개월 지원해준다든가 지마켓과 연동하여 자취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인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보 신뢰 문제에 대한 원칙은 직방과 다방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 건데요. 직방의 경우에는 소비자나 고객이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시간이나 비용을 날렸을 때 일정한 현금과 상품을 제공하는 특허를 보상제를 실시하고 또 허위 내용을 등록한 중개사에게 서비스 이용 중지, 폰 아이디 삭제 등의 서비스 이용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방에서는 허위 매물 신고제를 통해서 허위 매물을 신고할 시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또 허위 매물 전담팀을 따로 구성하여 허위 매물만을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허위 내용을 탐해 등록 시 회원 자격을 말소하는 3업 제도 역시 다방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의 보완책은 또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통해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도시별로 허용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히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 뉴욕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불법 사업자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 주택의 임대는 허용하나 납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O2O의 경우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절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을 고려하고 법적인 타당성을 분석하여서 부동산 O2O 결합 모델에 적합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부동산 O2O의 한계성과 보완책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대표적인 O2O 스타트업의 스타 기업입니다. 2015년도 현재는 계속 서비스가 진행 중이고 기업 가치가 26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앞서 봤듯이 법적인 규제 문제에 부딪혀서 한동안 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면서 지금은 해결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대조하여 홈조이라는 미국의 홈케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은 근로자와의 계약 문제 그리고 재사용 문제 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한계성을 이기지 못하고 15년 7월 올해 7월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동산과 O2O가 결합한 부동산의 O2O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2O 서비스는 과연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O2O는 현재도 계속해서 결합이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부동산의 더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보았던 한계성을 극복한다면 충분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시장에 안착한다면 O2O와의 결합은 부동산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어떠한 분야와 또 결합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고 또 어떤 서비스가 새롭게 출시될 수 있을지 저희끼리 한번 의견을 모아보았는데요. 먼저 종합적인 FM 중개 서비스입니다. FM은 시설관리라는 뜻으로 외국에는 종합적인 FM을 중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선도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도입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업은 많이 존재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주거나 임대 전후 과정에 임차 관리를 하는 서비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피스 스터디룸 및 회의 공간의 단기 임대 서비스인데요.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나 테헤란로에서 갑작스러운 업무를 보거나 회의를 해야 할 때 공간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조별 활동을 하거나 그룹 스터디를 해야 될 경우에 공간을 빌리지 못해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짧게 단기로 생기는 공실을 임대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게 된다면 또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는 참고 문헌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았고요.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저희가 올해 주제 같은 경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술제를 만들어보자 많이 노력을 했어요. 1학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쉬우셨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Q&A 없으시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같이 고생해준 1학년 친구들 김승아 하부하고 김시찬하고 그리고 강다현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올해 같은 경우 진짜 O2O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자료가 없어서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모두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